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원내 제1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하루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3차 대질 조사를 일요일에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배우인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년간 73번이나 투약받았고 모발에서는 대마에 이은 제3의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표 전통시장 살리기 모델로 각광받은 충남 예산시장이 오늘부터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더 도약하기 위한 충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엔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1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다고 넥스트 리서치가 발표했는데 통과 찬성과 반대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 리서치가 그날과 그 다음 날 네. 바로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통과에 찬성한다. 네네. 가 47.9%. 네. 그리고 통과에 반대한다가 39.4%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오히려 조금 넘는 거네요.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서 다수의 의견이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통과에 찬성한다. 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예,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이 자율 표결에 맡겼지만 뭐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어서 네. 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지적은 있어요. 네, 체포동의안 부결을 네.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닌데 네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여러 차례 설득한 걸로 봐서는 이제 실질적인 당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면 어느 네. 쪽으로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검찰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까?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수순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 사안,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나 대장동이나 성남FC 이 세 사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걸 다시 또 증거를 보강해서 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찰이 결정할 겁니다. 네네. 지금 상태로 보면 되게 불구속 기소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와는 별도로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들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사건이라든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들은 그것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마무리돼서 검찰이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 제출을 국회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당헌 80조, 즉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 이번 여론조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당헌을 고쳐서 기소될 경우에는 당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조항에 더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살펴보면 이번에 기소가 되면 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상관없이 기소가 될 경우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59.2%. 네. 또는
기소가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31.7%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어쨌든 뭐 표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말씀을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면서 기존의 자신의 입장,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엔이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유엔과 미국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게 외환 정책에 관련된 것이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 측이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게 맞다. 이렇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들의 쌍방울 부정채용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그런 셈인데 이 진술 번복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네. 이제 이 두 사람 지금 그런 혐의가 씌워져 있는 게 방용철 부회장이 줬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둘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뇌물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준 사람은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돈에 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계좌로 보냈거나 무슨 카드를 썼다 그러면 증거가 남지만 그래서 뇌물 사건 수사가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에 가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준 사람이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은 뭐 뇌물죄가 바로 성립이 되겠죠. 통상 그런데 뇌물 사건 혐의자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번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안 줬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줬다고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방용철 부회장이 줬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전히 안 받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방용철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진술도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와 법원에서 진술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법원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면 바로 위증죄로 그렇네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수사받다가 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네, 보호하기 네네. 위해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판명이 되면 이게 법원의 위증죄로 엄한 중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원에서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런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진술에 일관성이 있냐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냐.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일관성 없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 진술의 구체성이 있냐입니다. 그냥 줬습니다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어디에서 그 옆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할 때 그렇죠. 이건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소설을 쓸래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잘못 소설을 써놓으면 얼마든지 반박을 그중에 하나라도 반박을 당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술하냐
얼마나 구체성 있게 진술하냐 이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 네네. 지금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의 일관성의 문제는 지금 일단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을 네. 바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근택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 네.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네. 부분을 재판부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체성은 몰라도 네. 이 부분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예. 물론 우리가 재판부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안 줬다 그러다가 줬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 또는 이제 우리들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저 사람 그냥 안 줬다 그러면은 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줬다고 그래서 굳이 유죄를 네. 받아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번복할 때는 신빙성의 문제가 되지만 네네. 자기가 무거운 중벌을 지는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 아하. 예,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에서 또 검찰이 새롭게 들여다본 부분이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하게 된 구체적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4년 전 2019년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했다는 말. 내 돈은 경기도 돈이다. 이 말도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자, 북한은 지금 우리와 이중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주적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대화의 상대이고 우리가 인도주의 지원을 해주고 또 경제 경협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에서 뭐 선의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거나 또는 경협을 풀고 싶어도 네네. 정부의 엄격한 사전 사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 이중적 성격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인도주의 지원도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 통일부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네네. 또 그렇게 해야 돈을 주더라도 이게 밀반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업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중앙정부일 경우와 지방정부일 경우가 있는데 지방정부, 경기도 같은 이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진짜 성사가 돼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네. 지금 500만 달러는 그러니까 이게 실행 단계도 들어가기 전에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행 단계로 들어갈 때는 중앙정부의 사전 사후 허가와 체크를 받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와 관계없이 또 자기와 관계없이 쌍방울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대북 사업의 성격을 알면 이런 주장 자체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 측과의 연관을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네. 북한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이른바 황해도 돌격대라는 그 군병력까지 투입할 계획을 꾸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대목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북한에서 군이라는 존재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선군 정치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군이 동원될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돌격대라고. 이거는 예. 상부에 다 보고가 돼서 군의 최고 지휘관이 김정은이거든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군 동원이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전제는 뭡니까? 남측에서 뭐 경기도가 또는 쌍방울이 이렇게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준비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인력 준비를 군을 투입해서 해라. 예, 이렇게 이건 된 거죠. 김정은이밖에는 결정할 수 없는 네. 거거든요. 군병력이니까. 이래 놓고 근데 약속한 대로 돈이 안 들어왔다. 네네. 그러면 그 책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니까 뭐 상대가 이화영이든 김성태든 나 야단을 안 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고함이 나오고 뭐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 그러고 이렇게까지 된 것 아니냐 싶어요. 자, 방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가 이제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게 되니까 북한의 김성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전 부지사를 향해 버럭 화를 내고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인력도 집결시켰는데 황해도 돌격대 말하는 거겠죠? 이전 부지사와 연락이 안 된다. 내 목이 날아갈 상황이야. 거짓말쟁이.
닭 XXX처럼 닭 까먹었다. 닭 까먹었다는 게 이제 그냥 해 먹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요. 네. 말씀 좀 주시죠. 저거요. 우선 저 김성애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 예, 김영철이가 책임자였거든요. 경찰청 예. 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과 통일부를 합친 것과 같은 기구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기구입니다. 막강한. 네. 이 김영철이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대남 공작 무슨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양력을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말씀하신 대로 1965년생이고요. 네. 여성 대남 일꾼이라고 불리는데 네. 지금은 북한의 통일전선 책략실장이고 네. 김영철의 또 최측근이면서 남북회담이 있을 때마다 수행원으로 내려온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저기 통일전선 책략을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19년에는 하노이 노딜로 숙청됐다는 보도도 한때 나왔었어요. 네. 네. 근데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 대남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유일한 이 대남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생존력이 강하죠. 아하. 그리고 김영철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아까 한 말에 보면 내 목이 날아날 상황이다. 달아날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내 목이 날아난다는 것은 공무원이 얘기할 때는 옷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 이상이겠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목이 날아간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경기도 부지사든 쌍방울 그룹 회장이든 지금 찬밥도 온밥 가릴 상황이 아니죠. 네. 거기서 나오는 막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김성애 저런 말을 듣고 이화영 부지사나 또는 이 김성태 회장이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더구나 외국에서 만나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성애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했고 네. 또 김여정의 물론 김영철도 있지만 네. 그림자라는 말도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관급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김영철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은 김정은의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 라인이 대거 숙청당했다고 이제 정보당국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김영철의 최측근인 김성애도 당시에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저도 보도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영철이 다시 쌍방울 대북 성공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한 걸 보면 주석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났고 네네. 그리고 김성애도 다시 살아난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김정은한테 한 건 하려고 이 쌍방울 그러니까 경기도를 상대로 이 공작을 했던 거죠. 네. 하다가 약속대로 됐으면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아니, 당시에 500만 달러가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예.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군병력까지 다 대기시켜놨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성애라는 인물이 이제 김영철, 김여정뿐만 아니라 리종혁 지금 네. 계속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네. 리호남 네. 흑금성 사건으로도 알려져서 영화 주인공이었다는 그 사람까지도 이제 친분이 아주 두텁다는데 그렇죠. 한 통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개 대남 공작 라인에 있는 책임자급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간 기업인 쌍방울의 경제 해목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네네. 이것은 지금 검찰이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떻게든 북한을 좀 방문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했던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측의 공작 라인에서는 이게 쌍방울과 김성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한 대남 사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돈도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은 이제 쌍방울을 제치고 보면 네네. 굉장히 심각한 그 북한 공작 부서와 경기도 이재명 지사 측 간에 그러한 어떤 그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보고 아까 모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미국이나 유엔도 그냥 쌍방울 한 민간 기업이 뭐 돈 몇 푼 줬다는 거 갖고서 그렇게 하지 미국이나 않죠. 유엔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대북 커넥션의 작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성애가 이제 남북 회담이 있거나 할 때마다 수시로 이 얼굴을 내밀어서 이제 저희가 포착이 됐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네. 내려와 가지고 이 우산을 씌워준 사진이 나와서 네. 그게 11년 전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뿌리가 깊은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급도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 정도 될 거라는 거고 제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나 외교 라인 네. 그것은 예전에 소련이나 또는 그 중국 지금의 경우에 외교 라인은 되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 나라들은 뭐 무슨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교의 그 전문가들은 20년, 30년간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5명 대통령, 그 다음에 10명 가까운 그걸 다 국무장관이나 혼자 외교부 장관들을 상대하잖아요. 상대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대북 접촉을 하기 위해서 나선 장관한테 저쪽에 나온 상대가 한 10년 전에 내가 누구랑 만났는데 통일부 장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있냐. 그런 거 묻죠.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이제 맞으면 이제 기를 잡는 거죠. 그렇죠. 이 기선을 제압하고 내가 이 정도로 고참이다. 그러니까. 네, 베테랑이다. 그게 하나의 전술이기도 하고 네. 또 공산당 국가들의 외교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유엔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대북 송금의 문제가 연루돼 있고 여기에 이제 독자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정부도 이제 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히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그 김성태 회장이 진술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개인 돈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네. 달리 쌍방울 그룹에서 돈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된다면 네. 우리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어떻게 추정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금이 이제 김정은한테 가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됐거나 네. 또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네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또 전 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용도로 이 돈이 사용됐다는 거고 그렇죠. 이 돈을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건데 이 돈이 개인 돈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돈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엔 입장에서는 제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김성태 개인이 제재당하는 거야. 뭐 감옥에 가거나 또는 뭐 금융거래 정지당하면 그만이지만 네네. 쌍방울이 기업이 제재를 당하는 순간 네. 쌍방울은 전 세계에서 어떤 외국 기업과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또 당장 우리나라 기업도 쌍방울이 제재를 당했다, 유엔 제재를 당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쌍방울에 돈 빌려놓고 주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당장 없겠죠. 회수할 수밖에 네. 없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예, 그게 망했듯이 그게 피가 마르는 망해버렸거든요. 제재였죠, 그때. 예. 예, 망했듯이 기업이 쌍방울 그룹에 정말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건 막아야 되겠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대전신문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냐. 형 이게 찬찬히 생각해봐 무죄 나오겠어 하는 그 부분이죠. 이게 최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네. 자기들이 감옥 갈 뿐만 아니라 쌍방울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게 연루가 돼서 심각하게 되는 거. 네. 이게 김성태 회장이 생각하는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은 막자. 예, 뭐 좀 그런 고민들을 김성태 회장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고성국 시사평론가 모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톱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서 프로포폴을 1년간 73차례나 투약을 받았고 모발에서는 제3의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변호사인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아인 씨에게서 소변에서 모발이죠.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대단히 충격적인 성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네. 이게 대마 양성 반응, 프로포폴 상습 투약 횟수도 나왔어요. 네. 제3의 마약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인 씨가 지난 5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 소변과 모발을 채취를 했습니다. 네. 이제 모발을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 소변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소변은 이 프로포폴은 없었고 음성 반응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모발이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모발에 이제 검사 결과를 봤더니 대마와 그리고 그동안 의심받았던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제3의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충격적인 성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성분이라고 언론의 보도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네.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혐의를 받았던 것은 프로포폴이었는데 네. 프로포폴 이외에 대마뿐만 아니라 제3의 마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팬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네. 네. 유아인 씨가 1년간 투약받은 프로포폴의 상세한 내역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73차례, 한 달에 6번 꼴인데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게 네.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형벌이 가중이 되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도 아직은 모르지만 네네. 이제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에 1년간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3회. 여기에다가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투약량이 4,400ml.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네. 그게 거기가 이걸 그냥 나눠서 얘기한다면 한 달에 6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잖아요. 이상을 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했을 만큼 상당히 정확한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유아인 씨 측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일단 이 소속사 측에서는 경찰 측에 연락받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돼서 경찰 측에 물어봤더니 네네. 아직 경찰이 알려줄 수는 없다 이런 말만 들었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만을 통해서 받은 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좀 임의적으로 입장을 밝히긴 조심스럽지만 향후의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아인 씨가 아시다시피 뭐 국내 정상급, 최정상급이라고 할 만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마약 검사 과정도 매우 철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외국에 있었어요. 그 당시 LA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국을 하면서 이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면 신체 압수수색인데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소변을 이제 검출을 하려고 한다면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때 소변과 모발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발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수에 검색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입국을 해서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나오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유아인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그 당시에 단순히 신체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지금 압수되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래는 입국하는 날짜보다 한 번 연장을 해서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처음에 유아인 씨를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21년부터 유아인 씨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 같은 경우를 투약받은 정황들이 포착을 이제 식약처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용산구라든지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들도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의 말말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한 말인데 식약처가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니라 엄홍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또 유아인 씨의 본명이 또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네. 이 부분도 화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잡은 것은 유아인 씨를 잡은 게 아니라 엄홍식 씨를 잡았다.
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도입된 건데 우리가 병의원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의약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약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병의원과 그리고 그것을 투약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들을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식약처가 6억 5천만 개 이런 데이터를 지난해 분석을 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정도로 투약을 한 병원이라든지 네네. 투약을 한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랑 의료기관 51곳을 상대로 해서 의심을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엄씨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몽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몽식 씨를 찾아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잡고 봤더니 이게 유아인 씨였다. 사실 어몽식이 유아인이라고는 당시에 조사관들도 몰랐다요. 몰랐을 겁니다. 아마 네. 대부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식약처는 유아인 씨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심자들을 분류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몽식 씨를 잡았더니 네. 그게 유아인 씨였다. 이러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식약처장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군데를 돌면서 이렇게 의료 쇼핑들을 하는 사람, 소위 마약류와 향정시설 관련된 네, 것.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약은 전쟁하듯이 막겠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범죄와의 전쟁 시즌2다. 그래서 특히 마약, 조폭의 근절을 방침을 밝힌 건데 유행어가 된 깡패와 마약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다. 저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전쟁하듯 막겠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약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 마약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대마초도 마찬가지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이제는 뭐 피자 한 판 살 수 있는 돈으로 학생들이나 주부나 누구든지 마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요. 주문할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에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듯이 마약의 범죄를 소탕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저 결과가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제3의 성분 검출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유아인 씨가 촬영을 이미 마쳐놓은 것으로 알려진 영화와 드라마 또 각종 CF 계약 등 이게 이제 줄줄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미 이제 CF와 관련되어서는 해지가 관련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 얼굴에 하얀색 종이를 붙여놨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그것을 이제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점주들만 안타깝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아인 씨와 관련된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홍보와 관련되어서 그렇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의 해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계약 중에 있는 업체들도 계약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미 찍었거나 상영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넷플릭스 영화도 한 편 있다고 네, 하고요. 넷플릭스 영화라든지 지금 현재 상영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드라마와 영화 합쳐서 한 4개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약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약금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이미 들어갔던 돈이라든지 향후의 판권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얽혀 있어서 유아인 씨는 단순히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이게 확정이 돼야 되고 드러나야겠지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핫정책인데요. 2주 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린 전통시장 살리기의 성공 모델, 바로 충남 예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시장이 오늘부터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닫는 건 아니고 저희가 휴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예요.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마음이 느낄 수 있게 말씀드린 날짜 기간이 지나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휴장막들이 쳐져 있는데 그걸 아마 활짝 열어 젖히고
잘 나가는 예산시장이 왜 한 달간 쉬기로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닫는 건 아니고 저희가 휴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 돼서 닫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그다음에 스피커 설치하기로 한 거 스피커 설치하고. 손님이 있을 때 공사를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지금 영업을 잠깐 중단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참여할 때 솔루션해서 싹 고치고 그게 나을 것 같죠. 말씀드린 날짜 기간이 지나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피장막들이 쳐져 있는데 그걸 아마 활짝 열어 젖히고 먹거리와 볼거리 또는 살거리까지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것이고. 밀려드는 각종 민원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휴장이다. 메뉴도 더 다채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네. 이게 안 나가서 하는 휴장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가 지금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제 음식점을 휴장하겠다. 한 달 동안 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예산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어떻게 한 달이나 휴장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백종원 대표가 우리가 안 돼서 닫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2단계 프로젝트. 네, 2단계 프로젝트. 근데 사실은 저곳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인터넷상에서 보면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뭐 다녀와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점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줄이 굉장히 길고 저 테이블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내가 몇 번째 먼저 왔는데 테이블이 나오는 자리에 빨리 앉아야 앉는 거지 내가 빨리 왔다고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문제가 네, 있군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지 한 명은 자리를 잡고 한 명 음식을 사고 이렇게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백종원 대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이랑 같이 왔을 때 불편한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줄이 길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동반했을 때의 불편함을 좀 상쇄시키겠다든지 그리고 바닥에 좀 평탄화 문제라든지 스피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시장으로 한 달 후에 뵙겠다 이런 휴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면서요.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들도 우리 시장에도 이 백종원식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예산시장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참 잘 된다 그래요. 자, 팀원들의 관심으로 희망을 본 예산시장 프로젝트다. 지금 이렇게 줄이 정말 엄청 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가 처음에 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어린 시절에 사람들로 붐비는 예산시장인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살려보고 싶다라고 했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줄이 깁니다. 저게 평일에 가도 저렇게 사람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나온 걸 보니까 방문객 수가 평일에 200명, 네. 시골 시장에 200명 적지 않은데 이게 5,000명으로. 네, 그러니까 200명이 적었는데 5,000명이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주말은 10,000명이래요. 10,000명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10,000명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주말이면 10,000명 정도 정말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확실히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인원수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도 제2의 이 예산시장 모델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딘지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백종원 대표가 한 언론지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예산시장 외에 다른 지역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직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에 2차 지역의 시장을 공개할 예정인데 좀 걸리겠네요. 네, 가을 좀 이후. 시장이 걸리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그 항상 보면은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네네. 어떠한 업체들을 들어오고 어떤 시기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근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지역과 굉장히 어울리는 시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2의 지역 또 젊은이들이라든지 그 지역 상권들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면 또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네.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포함을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제 두 번째 새로운 예산시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상생경제 모델 가운데 하나로 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꼽았었죠.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통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 5월에도 한 50조 규모의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다양한 금융 지원과 또 할인 쿠폰 뭐 이런 상품권 확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 방문해서 아주 그 비장한 얘기들을 좀 했었죠. 상기시켜드리면 헌법 정신 얘기가 나왔고 죽도록 일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느껴진다. 제가 왜 대통령이 됐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반복적인 화법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지금 후보 시절을 포함해서 4번째로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고 전통시장. 네, 전통시장. 그리고 항상 중요한 어떠한 시점이 될 때마다 전통시장 방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시장에서 느낀다. 이 뒤에 여기에는 언급이 없는데 시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도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또 네. 헌법 정신을 언급하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청주시장을 이번에 방문을 한 것인데 육거리 시장이죠. 이번에 이 청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뿐만이 아니라 지역시장 활성화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순항 중인 전통시장 살리기가 처음부터 잘 됐던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책, 이건 좀 실시 이후에 엇박자가 많았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다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이제 의무 휴업을 하자.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형마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의무로 휴업을 해서 시장으로 사람들이 좀 더 가게 하자 이렇게 해서 2012년 3월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12시부터 8시까지 또 마트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면 대형마트가 쉴 때 대체 구매처를 분석해 봤더니 그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지.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 보십시오. 안 가고 5.8%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른 슈퍼마켓이나 다른 지역을 가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 했던 의무 휴업 조항이 지역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대형마트가 쉬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기를 띨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방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실제로 2020년도에 실시했던 조사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주말 휴업이 아니라 평일 휴업으로 바꾸자는 의견, 이것도 좀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나오고 있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요일에 쉬었었는데 일요일에 쉬던 걸 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지금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도 한 50여 개 정도가 돼요. 네. 여기에다가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마련을 하면 지금 주말에 쉬던 것을 평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한 10년 정도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 10년의 의무 휴업 규제를 좀 족쇄를 풀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트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을 못 하거든요. 네.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마트에 있는 노조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말에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평일에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장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뺏기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촉박하게 고지했다 또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두루 같이 네. 봐야지 일하는 근로자들 입장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충남 논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장 보는 날까지 정해서 시행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내일은 매장에서 먹는 비용보다 배달 앱을 이용할 때 훨씬 더 비싼 음식값,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배달 앱,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배달 앱의 문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